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연 이틀 정의연 정대협 측을 향해서 강제수사 압수수색을 나섰습니다. 할머니들의 마포 쉼터 지하 1층에 회계장부가 보관이 돼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 측이 인지를 했고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그 회계문서를 확보한 겁니다. 과연 검찰 수사의 향방, 그 칼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정대협 측이 10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오늘 취재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적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에 어느 한 건이라도 제대로 실행한 것이 있었느냐, 오늘 새로운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는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G2 갈등 격화 속에 미국이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탈중국 공급망에 동참하라 라는 것을 이미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한테 공급받지 말고 중국이랑 무역하지 말고 일로 들어와, 뭐 이런 뜻이겠죠. 예컨대 화웨이,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 장비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 신뢰하지 못할 고위험 회사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도 여기 거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외교 당국자는 아직 검토 단계일 뿐이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정의연의 사무실이요, 할머님들의 쉼터인 마포 쉼터죠. 평화의 우리집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검찰이 연 이틀 정의연, 정대협 측을 강제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쉼터 지하에 민감한 회계 장부 등을 보관한 사실을, 그 첩보를 검찰이 파악을 했고 다시 이 마포 쉼터를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인데요.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연 그 회계장부 압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기됐던 후원금의 상당수가 누락된 것 아니냐, 혹은 다른 곳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 아니냐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이 무엇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 광주시가 점검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나눔의 집, 불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 전 운영진 서랍에서 현금과 외화가 나왔는데 조사도 안 했다. 이거 그냥 의혹제기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시가 직접 점검하고 운영위 회의록을 한국일보 기자들이 입수해서 들여다본 결과입니다. 후원금의 수입 사용 결과 공개하지 않고 명절 위로금도 주식비, 부식비로 지출했다. 병원비는 물론 보청기 치아관리도 할머니들 개인이 해결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낙상사고에도 할머님들이 병원도 못 갈 정도라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자, 누가 할머님들의 이름을 내세우며 할머니들을 지원한다라는 명목 아래 이런 일들을 벌였던 걸까요?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겠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간산업 9개 업종 17개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부와 기업은 한 배다, 코로나 극복 으쌰으쌰 하자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글로벌 기업 500곳에서 러브콜을 받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AI, 로봇입니다. 로봇. 사무직 로봇, 인공지능 로봇, 어밀리아. 이름도 있어요. 365일 근무하는데 월급은 220만 원이면 된다. 업체 측은 이렇게 밝혔고 20가지 언어에 능통을 해서 회계관리 등 12가지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500곳의 기업에서 아멜리아 로봇 AI를 스카우트해 갔다라고 합니다. 고객 감정을 헤아리면서 상담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로봇이 어느새 우리의 일상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검찰의 수사 상황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돌직구쇼 공식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돌직구쇼 패널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자 대북 전문가, 통일 전문가, 한양대학교의 김수경 교임교수 나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합류한 청와대 전 출입기자 출신의 취재 베테랑 이재명 기자도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엉터리. 무엇이 또 엉터리로 나온 걸까요? 잠시 후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사퇴입니다. 사퇴. 과연 사퇴할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마스크인데 에어컨 틀면 마스크 써라. 에어컨 틀면 마스크 써라. 이거 무슨 관계일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혜 도시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톱뉴스 제목을 뭐라고 꼽을까 고민하다가 3개의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치의, 목욕탕, 원예치료. 대건절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3가지 단어는 정대협, 정의원 측이 후원금 10억 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에 적시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원예치료, 주치의, 목욕탕, 사업계획서대로 할머님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았을까요? 실제로 이 사업계획서 중에 몇 건이나 할머니들에게 돌아갔을까요? 함께 보시죠. 오늘 조선일보 기사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억 원 따냈지만 실천은 점점점. 조선일보는 오늘 정대협의 이 사업계획서는 엉터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성쉼터 모금에 10억을 받았던 이야기와 관련된 겁니다. 현대중공업은 모금회에 10억 원을 기탁했는데 정대협은 그 10억 원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라는 겁니다. 할머니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주치의를 조직하겠다. 정기적인 방문을 하겠다. 상담 및 치료를 받게 하겠다. 할머님들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할머님들의 주치의를 정해줘서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병원과 의원 및 보건소를 모시고 가겠다. 매주 한 번씩 목욕탕 모시고 가겠다. 건강한 식생활을 마련해 드리겠다. 라는 등등의 사업계획서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중 심리치료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서예, 원예, 노래, 그림 활동을 전개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아무도 받지 않은 심리치료에 4,050만 원의 예산을 버젓이 책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외 차량 구입비 4천만 원 책정된 것도 눈길을 끌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보도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사업계획서 내용도 문제지만 이 10억 원을 받기 위해서, 따내기 위해서 할머니들의 생활보도 실명으로 구구절절히 나열해 놓고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A 할머니는 수요 시위 끝나고 동네 도착했는데 어디가 내 집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다. B 할머니는 연탄가스 냄새 때문인지 시름시름 아파하셨다. 그래서 안성에 마련한 그 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10억 원이 필요하다. 라는 사업계획서의 취지로 이런 내용들을 나열했다는 겁니다. 매각 때까지 7년간 할머니들이 단 한 명도 거주하지 않았다. 사업계획서는 결국 공수표로 돌아갔다. 이 신문은 이렇게 오늘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이 수많은 사업계획서 내용 중에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돌아간 게 있기는 합니까? 네, 애초 실행할 마음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뭐 실행 과정에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있죠. 위안부 피할머니들이 그 안성쉼터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처음에 개소식 때 4분이 참석한 것 말고는 실제 거주한 분은 없었다는 건 확인된 거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업평가 때 C등급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춰 사용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계획서에는 물론 이제 뭐 주치의를 하겠다, 목욕탕에 매주 한 번씩 데려가겠다, 심리 치료를 하겠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이동할 수 있는 버스를 구입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더 눈에 띄는 거는 각 할머니들의 아주 애절한 사연들이 담겨 있었던 거죠. A 할머니가 집을 찾아가지 못하더라. 그리고 B 할머니는 생활고 때 힘들어하더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과연 진짜 실천할 의지가 있었다면 저는 A 할머니, B 할머니에게 실제 안성쉼터를 오시라 이렇게 제안했는지 확인하면 금방 확인되지 않을까. 진짜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게 진심이었다면 집을 찾지 못하셨던 A 할머님 안성 쉼터에 모셔줘야 했고, 연탄가스 냄새 때문에 시름시름 앓았다는 B 할머니도 안성 쉼터의 따뜻한 보일러 바닥으로 모셨어야 됐다. 과연 그게 실행됐느냐? 이재명 기자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업 계획서 문서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 계획서 내용들이 있고요. 요걸 좀 더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할머님들의 어떻게 보면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대로만 진행됐더라도 과연 안성 쉼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논란이 일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 계획서 가장 하단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기관 대표자 윤미향 당선인의 이름과 함께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배윤 박사님. 네. 정말로 피해 할머님을 나의 친부모님처럼 생각했더라면 이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 중에 절반만이라도 있는 그대로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이 얘기하면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머님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그 남은 여생을 가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주는 곳이 바로 이곳. 저는 정의원의 역할과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목욕탕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모시고 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프로그램의 진정성이 없다는 거 딱 하나만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병의원 및 보건소를 모시고 가는 게 저는 저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모시고 가는 거? 그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할머님들이 어렵고 힘들 때 병원을 모실 수가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저 안성쉼터는 서울로부터 66km나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가까운 병원과 보건소가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공간에 일단은 쉼터를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진정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이 안성에 있는 쉼터를 보고 나서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께서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아니 저런 곳이 있었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곳이 쉼터였는가 그 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거친 계단이 있는 모습이라든지 난간에서 할머님들이 있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에 있었던 계획서랑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되던데 쉼터가 사실은 안성이 쉼터를 마련하기 전에 한 교회가 제공한 쉼터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쉼터 같은 경우에는 사용권을 줬을 뿐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계획서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이긴 하지만 남의 집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종교적 부담감으로 할머님들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바탕으로 정말 할머님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했다면 어찌 할머님들이 한 번도 갈 수 없는 그런 쉼터를 활용했던 건지 이제는 그 명확한 해답이 필요한 점으로 봅니다. 오늘 이 기사를 보도한 조선일보의 김형원 기자가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정대협은 종합병원이 66km가량 떨어진 현재 위치를 쉼터로 정했다. 정대협이 지난달 돌연 쉼터를 매각할 때까지 7년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단 한 명도 이곳에서 머무르지 못했다. 대신 2016년 윤 당선자가 사무처 직원들과 술자리를 열었고 같은 해 펜션에 다녀왔다면서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즐기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이러는 사이 개소식에 참석했던 위안부 할머니 4분 중 3분이 다른 곳에서 별세했다. 김가선 변호사. 제가 볼 때는 아마 저 10억 원 기탁한 받기 위해서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그 당시엔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 내용을 보면 정말 할머니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를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 그 기부금이랄지 아니면 이제 후원금, 국가보조금 이런 것은 사실 왜 주었을까요? 그 할머니를 위해서 쓰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물론 뭐 국외로 홍보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건 부차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는 할머니의 복지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복지에 과연 얼마나 썼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물론 뭐 안성 좋아요. 아니면 마포 좋습니다. 그러면 자 집을 구했으면 그 안성 쉼터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 갔다고 그러잖아요. 인테리어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냥 외관상 보기 좋고 화려하게 인테리어 하는 건지 아니면 할머니들이 거동하기 좋게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한다면 문턱을 없앴다랄지 아니면 계단 자체를 할머님들이 출입하기 좋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 중심이거든요. 우리가 위안부와 관련해서 한일 관계 협의 자체 이런 것도 피해자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후원금이나 기부금 쓰는 것 자체도 피해자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거죠. 할머니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보청기의 어떤 귀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시야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건강한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할머니들이 되게 뭐 13세 때 위안부로 끌려가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심리치료 상담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과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는지 그런 것에 정의연이 정말 당당하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머니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해서 심리치료를 했는지 예산을 썼는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영수를 통해 드러난다면 일부 다른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이 10억 원의 후원금을 과연 할머님들을 위해서 제대로 썼느냐라는 근본적인 논란과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돈을 제대로 썼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용수 할머님은 어린 학생들의 돈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코 묻은 어린 아이들의 돈도 제대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대목도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용수 할머님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그 수요일 날 그 차원대 더운데 대학빛에 앉아서 있으면서도 부모님한테 품부히 받은 돈 그걸 가지고 내놓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이런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차비해라 또 이거 용돈 해라 하면 주는 걸 그거를 갖다가 그걸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럼 여기서 이용수 할머님은 아이들의 코 묻은 후원금을 받을 때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3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취재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학생들의 코 묻은 돈마저 점점점. 학생들 용돈 모은 돈 받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할머니의 목소리 방금 들었고요. 문제는 학생들의 코 묻은 기부금을 영수증 처리조차 안 했다. 이것은 회계 처리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회계 처리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것은 이 코 묻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례, 충북 청주의 A 초등학교. 정말 코 묻은 돈. 초등학교, 우리 애들 바자회 열어서 모은 그 50만 원. 수요 집회 때 고사리 손으로 들고 와서 충북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전달한 거예요. 영수증 처리 안 됐습니다. 회계 처리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그리고요, 충남 예산의 B초교. 학생 107명이 모은 10여만 원이 담긴 저금통 수요 집회 때 전달한 바 있는데 영수증 처리 안 해줬다. 이게 단순히 영수증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계 문제를 의미하는 거죠. 아이들이 서울 가는 기차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용돈이다. 학교 관계자는 허탈해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액수가 좀 커져요. 서울 C여고 동아리 노란나비 배지 판매 수익금 4천만 원을 기부했는데 그 해 공시 서류를 동아일보 기자들이 찾아보니까 기부받은 돈 0원. 4천만 원 어디로 간 거죠? 공시되지 않은 이 4천만 원 공중에 붕 떴는데 기부한 사람은 기부했다고 했는데 서류에는 기부받지 않았다라고 돼 있으면 이 4천만 원 어디 있는 거죠? 네 번째 사례. 서울 D중학교 동아리 자체 제작한 물망초 한복 저고리 배지 1,100만 원 수익금 기부. 역시 기부받은 측에서는 서류에 우리 안 받았는데 빵원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아이들 코 묻은 돈이에요. 이제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 이제 어린 아이들, 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모은 돈을 이렇게 수요 집회 때 와가지고 모금함에 넣는 걸 보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다는 말씀을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하셨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모든 돈에는 사실 대가가 있잖아요. 저희도 뭐 노동을 하면 돈을 받고 어떤 반대급부로 돈을 받는데 이건 정말 조건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지만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공짜 점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의연 정대협 측에서는 이게 주인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해달라, 누구를 위해서 써달라, 어떤 용도로 써달라는 아무 조건 없이 준 돈이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받아서 영수증도 없이 영수증이 없다는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돈의 행방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자기의 가슴 아픈 사연과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마치 이 돈을 모으는데 동원된 것처럼 느껴지겠죠. 예. 자기도 여기에 뭔가
공범처럼 마치 이런 어떤 사기 행각이라고 말하면 좀 너무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일에 자기의 이야기가 팔린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영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불쾌하고 속상하고 내가 정말 저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행동을 하는 거지라는 그런 자괴감 같은 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수증이라는 거는 사실 이런 공공의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막 나중에 내가 그걸 증빙할 수도 없고 그럼 막 내 돈을 토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그냥 삭제됐고 사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영수증을 이게 받는 건지 아닌지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처리돼야 공정하게 처리되고 투명하게 처리되는지 모르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수증도 없이 이렇게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썼다는 얘기도 없고 어디로 갔다는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자 할머니들은 너무 화가 나죠. 그렇다면 김 교수님, 적어도 회계 처리에 있어서 완전 주먹구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돈이 어디로 유용됐다라는 것은 의혹입니다만 적어도 최소한 말할 수 있는 건 또 투명하지 않죠. 당연히 뭐 제가 아직 회계사는 아닙니다만 당연히 그 돈이 어떻게든 들어왔으면은 뭐 공시가 되고 기록 장부상에 어쨌든 남아요. 장부상에 어디에도 남지 않는 돈인 거예요. 공중에 붕뜬 돈이다. 그게 뭐 실수로 뭐 공시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을 수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자기들의 장부라든지 뭔가 어디에든 그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흔적이 없는 거예요. 준 사람은 줬다고 하는데 우린 받은 적이 없다고 해버리면 그 공중은 그냥 그 돈은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특히나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학생들이 준 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투명하고 가장 성실하게 집행되었어야 되는 돈인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는 너무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공중에 붕 뜬 돈은 아이들의 코 묻은 돈만이 아니었다. 서울경제는 정부 돈도 붕 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가부가 지난해 정의연에 6억 3,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정의연은 쓰고 남은 1억 7,700만 원을 정부에 반환을 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서울경제신문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정의연 측의 장부를 바탕으로 추산해본 결과 미사용액은 1억 7,70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많은 2억 6천만 원 정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서울경제 2억 600만 원 정도라고 서울경제 기자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장부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차익 3천만 원 가까이의 행방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 돌려주지 않은 셈이 됩니다. 아니라면 서울경제 기자들의 계산이 틀렸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장부에 쓰고도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로 3천만 원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가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왜 사과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여가부에서 그간의 보조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가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님, 그러면 이러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장관님 전혀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까? 언론에 제기되는 문제점은 인지 못했습니다. 인지 못했습니까? 예.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국민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김강삼 변호사님 검사 시절 때 이제 금융 비리, 그다음 주가 조작 비리 뭐 이런 것들 수사 많이 하셨잖아요. 장부에 없다. 정부 돈 그리고 아이들이 기부한 돈 장부에 없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일단 기업도 그렇고요. 공시에 없다. 단체, 이제 시민단체 같은 경우도 많이 그런 일이 있고, 이제 조합을 구성한다랄지, 이제 법인인데 이제 재단이나 사단법인이 있어요. 뭐 우리가 의료재단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사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상담을 와서 우리가 고소나 고발을 할 경우에는 결국 회계장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회계장부에서 수입이 돼 있는데 지출이 불분명한 경우, 뭐 누락이 됐다랄지, 얼마가 빈다랄지, 아니면 그 중에 뭐 임으로 허위의 어떤 뭐 직원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돈을 빼돌린다든지, 특히 이제 많은 경우가 이제 가족 명의의 직원을 뭐 등재시켜서 돈을 빼돌린 게 많아요. 뭐 최근에 재벌과 관련된 것도 수사에서 많이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본인들이 돈을 어떻게 썼는가는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 저희 이제 30년 동안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3년, 4년 전에 돈이 수입이 들어오면 그걸 어디에 썼는지 기억하기 어렵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회계장부단 말이에요. 영수증, 이제 이런 것들을 딱 하면서 회계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무리 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 중에 어떤 회계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가 되면
그전에 해왔던 정말 좋은 일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시민단체는 가장 중요한 게 도덕성, 공정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의 어떠한 목적이랄지 과정에 대해서도 정말 내세우고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회계거든요. 그럼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도 지금 누락된 게 있단 말이에요. 국가보조금 아니면 기부금과 관련돼서 특히 아까 뭐 학생들이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 저금통을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럼 저금통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그 당시에 알 겁니다. 아니면 이제 수요 집회에서 모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날 모금한 돈이 얼마인지를 체크를 하고 장부에 기재를 하는 게 맞죠. 근데 모금한 돈은 그 자리에서 수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그날 모금이 얼마 됐는지 잘 몰라요. 아는 사람은 윤미향 대표하고 정의연 관계자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들은 더욱더 투명하게 해야죠. 검찰 수사는 결과적으로 회계장부하고 공시 누락한 거, 그 다음에 이미 개인 계좌를 받은 것 중에서 어떻게 돈이 쓰였느냐, 그게 중점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계장부 맞지 않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에 대해서는 정의연이랄지 윤미향 대표가 그걸 입증을 하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쓴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단체나 법인은 영수증을 반드시 제대로 발부를 해줘야 하고 쓰임새를 반드시 기재를 해놔야 합니다. 지금 이 그림 크게 한번 보실까요? 검찰이 연 이틀 압수수색, 강제 수사에 나선 대목입니다. 정의연 측의 이른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마포 쉼터, 할머님들이 몇 분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 건데, 이재명 기자, 지금 검찰이 사실 이 전날에 압수수색을 한번 했어요, 사무실에. 그런데 할머님들이 거주하고 있는 쉼터에 두 번째 압수수색을 한 까닭은 여기에 뭔가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예, 지금 한 분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죠. 평화의 우리 집이라고 해서 마포 쉼터인데 딱 한 분이 거주하고 계신데 거기를 이제 압수수색한 걸 가지고 사실 정의원 측에서 굉장히 할머니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까지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입장은 어제 정의원 사무실 압수수색했는데 일부 자료가 평화의 우리 집에 있다 이런 이제 첩보가 있어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물론 실제 윤미향 대표가 거기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소지가 바로 평화의 우리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이 아니라 회계장부가 저곳에 보관돼 있다. 물론 뭐 공간이 협소했다라는 해명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압수수색을 한 것 같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회계장부죠. 그렇죠. 지금 계속 저희가 앞서 얘기한 것도 회계의 불투명성이죠. 돈이 들어왔는데 아무런 영수증 처리도 없고 회계장부에 기록돼 있지도 않고 정부 보조금이 들어왔다 나가는데도 제대로 기록돼 있지 않고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뭐 화면도 보셨지만 수요 집회 때마다 모금함이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윤미향 대표가 정의연 대표가 되고 나서, 정대협 대표가 되고 나서 모금함이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건지 아니면 모금을 위해서 활동을 했던 건지 그 자체가 지금 선후 관계가 헷갈릴 정도로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쓰인 데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도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미향 당선인이 이명수 할머님을 갑작스럽게 찾아간 날, 이용수 할머님을 갑작스럽게 찾아간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오늘 또 상세하게 취재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미향 당선인이 무릎 꿇은 그날 호텔에서 무슨 일이, 할머니 측근 A씨의 증언으로 중앙일보 기자들이 재구성을 한 바를 소개해드립니다. 19일 대구의 한 호텔, 할머니의 측근 A씨가 자리 비운 사이에, 그 사이에 윤미향 당선인의 일행 6명이 갑자기 방문을 했다. 남성 2명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이용수 할머님이 할머니 측근 A씨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빨리 나를 데리러 와달라. 그런데 그 전화를 받았을 당시에는 이미 윤미향 당선인이 호텔방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할머님의 측근은 이야기를 했고, 전화 끊지 않은 채 호텔로 급히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호텔로 가면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A씨가 호텔방 앞에 도착하자 남성 2명이 막아섰다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할머니 계속 모셔왔다. 비켜서라. 그래도 안 비켜서자 배를 누르자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인이 방에서 나왔다. 용서해달라라고 하자 이용수 할머님이 뭘? 이라고 물었다. 뭘? 측근은 호텔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의 위치를 흘린 사람에게 정말 화가 난다. 할머님은 어제 대구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김용주 의원님, 남성 2명이 막아섰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님이 뭘? 이라고 물어봤다. 지인이 들어가자 할머님의 떨리는 손이 눈에 들어왔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7일 날 기자회견을 하고 윤 당선인이 계속 만나자고 접촉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됐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윤 할머니, 정말 이용수 할머니를 호텔 방에 모시다 드리고 호텔에 가자마자 이 일행들이 들이닥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행은 누가 그쪽으로 인도를 했냐 하면은 여당 인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인 시민단체 대표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그 사람들하고 내통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으나 그럼 누가 그 위치를 알려줬느냐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분하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항상 이 할머니 옆에는 소위 우리가 A씨라고 하는 분이 계속 모시고 다니는데 하필 그때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들이닥쳤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우리가 이미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용서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아이들 코 묻은 돈까지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공개 그리고 오히려 초창기에 원로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처음부터 이 단체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면 내가 국회의원직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전제해야지 용서로 가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더군다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국가의 제도, 국가의 예산을 다루는데 자기 집안 재산 관리를 이렇게 엉터리로 한 사람을 국가 예산을 맡기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게 된다는 것에 의문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이 모였으면 최소한 할머니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수요 집회에 올 때 조금 좋은 차 타고 오는 것이 소원이 되어버린 매일 연탄 냄새 안 나는 방에서 살고 싶은 그런 것이 소원인 그 할머니를 모시기에는 충분한 돈이 고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데 대한 일들을 하지 않았고 그 비싼 돈 주고 인테리어까지 했으면서도 아무도 말하자면 서비스를 받지 못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뭔가 상대방이 뭔가 저한테 잘못을 해서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용서를 할 생각도 없고 지금 화해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한 6명, 혼자만 온 것도 아니고 6명, 게다가 남자도 한 2명 데리고 우르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용서를 해달라, 뭐 무릎을 꿇고 안아달라고 막 종용을 해요. 그러면 그때 용서할 생각이 없던 사람은 사실 전 무서울 것 같거든요. 무섭다. 네, 전혀 나는 용서할 준비도 안 돼 있고 뭘 잘못했는지도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용수 할머님의 첫 마디가 뭘 도대체 용서해달라는 거냐라고 물었잖아요. 뭘 잘못했다는 말도 없이 막 막무가내로 용서를 해달라고 막 때를 쓰고 물고불고 해요. 전 그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특히나 상대방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에요. 자기는 90대의 한 나이든 할머니고. 전 너무 그게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모습이 그동안 윤미향 그 당선인이 할머니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좀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지금 앞길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 사건을 무마하고 혹시는 해결하기 위해서 할머니의 용서까지도 제가 억지로 받아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방식이 좀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예, 물론 이 만남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는 김수경 교수님의 어쨌든 개인적인 해석과 견해라는 말씀 드리면서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지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사면초가 유미한 정대협 측의 초기 대표 이른바 원로들도 오늘은 들고 나섰습니다. 분노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지난 20일 수요 집회에서 나왔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는 것이 순서일 듯합니다. 초기 정대협을 만든 사람들의 입장문입니다. 그는 오직 정대협 운동에 일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찌 윤미향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정대협의 긴 활동 중 회계부정이라는 생경한 상황에 접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정의연에서도 회계부정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즉 윤미향 당선인을 두둔하는 듯한 이런 내용을 초기 정대협 원로들의 이름과 입을 빌려서 입장문을 읽은 겁니다. 초기 원로 선배들은 윤미향 당선인을 나무라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이어간 건데 그런데 오늘 정대협 초기 원로는 정작
나는 그런 입장문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정옥 95세 이화여대 명예교수, 정대협 최대 공동대표인데 정 의원이 방금 발표한,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신 이 원로 입장문 들어본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 윤미향 국회 진출,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정대협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할머니들에게 미안해서 못할 짓이다. 2번 이용하는 일이다. 단체가 먼저 나서 모금하는 것도 위안부 실상 알리고 할머니를 돕는다는 정신과 안 맞는다. 그럼 이재명 기자, 네. 정작 초대 원로 윤정옥 교수님은 나는 저 입장문 듣도 보도 못했다. 네. 그러면 앞서서 정 의원이 발표한 그 입장문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뭐 정대협 측에서 정 의원 측에서는 일일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작성을 했지만 일일이 연락을 드려서 다 동의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대협을 실제 처음 만들었던 윤정옥 교수는 자기는 그 문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문구라면 바로 윤미향 당선자가 일생을 정신의 문제에 헌신한 사람이다. 이런 문구 등이 있는 그 입장문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윤미향 당선자가 어쨌든 정대협 활동을 발판으로 정치권에 진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정대협을 만든 언론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에 이용됐던 피해자 할머니들을 또 한 번 이용한 꼴이 됐다. 이제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 할머니들이 봤을 때 지금 정대협의 정의원의 회계 부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그야말로 순수하게 시작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운동이 어떤 돈 문제와 엮이면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건데 그 정대협을 만든 또 한 분의 명예교수가 이효재 명예교수라고 계십니다. 예. 이분도 이제 다 뭐 여성 운동의 데모들이죠. 그런데 그 제자가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 이 문구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텐데, 예. 그러니까 윤미향에 대한 비판을 방어하기 위해 불명예스럽게 원로들의 이름을 올린 행위는 어디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게 지금 이효재 명예교수의 제자의 인터뷰 내용인데 결국 이제 언론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 게 지금 윤미향 당선자가 회계 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밝히면 될 일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어디다 썼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논란이 있으면 여기 썼다 이렇게 밝히면 될 문제인데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들이 마치 윤미향 당선자를 감싸는 것처럼 그렇게 입장문을 내서 언론들도 굉장히 화가 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병민 박사님, 네.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도 8시간 만에 바뀌는 등 진위 논란도 일고 있는데 급기야 정 의원 측이 윤미향 당선인을 두둔한다라는 원로들의 입장문마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께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들만으로도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아니냐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에 피해 할머님들께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지금 다 같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소상히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피해를 줬던 건 결국 할머님들에 대한 피해고요. 두 번째로 큰 피해를 줬던 건 정말 소중한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아서 할머님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던 기부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어린 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건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인 것은 이 정의연 그리고 과거의 정대협 같은 경우는 국가로부터도 많은 보조금을 받고 활동해왔던 단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울렸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자칫 잘못 지금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전 대표들의 이름까지 계속 나열해서 가는 부분들은 사건의 본질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 진영 논리, 정치 논리를 해결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용수 할머님 같은 경우는 몇 차례 만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결국 만나는 과정에서 꼭 용서란 것처럼 연출되는 모습을 보여야만 했는 것인가 라는 비판과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요.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이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났을 때 이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용수 할머님에 대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수사에 들어갔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은 드러나게 될 건데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혹시 그 진실을 왜곡하기 위해 누군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여기에 끼어들게 된다면 그 또한 역사의 진실 앞에 분명하게 결과는 드러날 거라 지금부터 그 과정 하나하나를 모든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윤미향 당선인과 주변인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김영주 의원님 간단한 문제에서조차
진위 논란이 일고 있으니까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궁금한데 아까 그 입장문, 원로들이 썼다는 그 입장문에 대해서 정의연 관계자는 한 조간신문 기사와 인터뷰에서 정대협의 한 선배가 작성해서 나머지 원로분들에게 한 줄 한 줄 읽어드리고 다 동의를 받은 것이다 라고 현재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그 선배 작성하고 동의를 구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자 정의연은 그분은 밝힐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이름에 올라가 있던 원로 두 분이나 오늘 전화 받은 적 없는데 내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어? 라고 지금 분노를 표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상당히 간단한 팩트 아닙니까? 네. 그 두 분도 그냥 두 분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분. 만든 두 분. 네. 빼어져서는 안 되는 두 분. 예를 들면 지금 부산 정대협 대표 김문수 이사장이 초창기부터 수요 집회를 같이 시작했다라고 한 분이 윤정옥 명예교수거든요. 그리고 여성학으로서 여성 인권을 처음 얘기했던 분이 이호재 선생이란 말입니다. 그 두 분이 원로가 아니면, 그 두 분이 중심이 아니면 누가 중심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은 어쨌든 이것은 매니페스테이션,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일수록 권위를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원로 대표라면 누가 원로냐? 무조건 나보다 나이 많으면 원로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 속에 많은 90년대생이 제가 하는 단체입니다만은 블록체인에 꽂힌 이유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말하자면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는데 그 옷이나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데 대한 문제, 또 학교에 있는 자기 학교 선생님인 분이 자기 딸을 성적을 조작했다는 데 대한 불신, 그런 것으로부터 많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러한 시대 정신에도 안 맞고 회계도 투명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대표로 나설 수 있나?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윤미향 당선인의 논란과 관련해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을 향한 따끔한 목소리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본인의 해명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검증과 공천 책임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히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처음으로 윤미향 사퇴론이 나왔습니다. 김용춘 의원인데요. 윤미향 당선인 신분은 사퇴하고 원래 운동가로 돌아가 백의종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다. 당사자가 정말 억울하다면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지금 김관선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조사를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용춘 의원 같은 경우는 조사 지켜보다가는 안 된다. 먼저 진상조사하고 윤미향은 사퇴해야 한다라고 이례적인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저는 김용춘 의원의 말에 동의를 해요. 예.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의혹을 해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윤미향 당선자에게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조치를 하는 것은 한 발 늦는 거예요. 버스 지나고 나서 손드는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사실은 너무나 의혹이 많고 또 이게 사실 지금 의혹의 중심은 윤미향 당선자의 개인 비리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감싸려다가 굉장히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약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못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정대협이랄지 정의연 초기에 참여했던 이제 운동가들의 어떤 약간 옹호하는 모습 이런 걸 가지고 발표하고 그런데 이 지금 의혹의 본질은 회계부정이에요. 회계부정. 그러니까 정의연이 한 일이 잘못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의혹의 본질이 왜 공시가 누락이 됐고 코문도 돈 갖다 어디다 썼느냐. 그 다음에 왜 개인적 통장으로 기부를 받았느냐. 회계부정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물타기다 그건.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 정말 정의롭게 의지를 가지고 활동한 사람들 내세워서 그럴 리가 없다. 근데 회계부정에 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용수 할머니 만났는데 아마 주위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용수 할머니 만나가지고 서로 화해하면 이게 굉장히 없던 걸로 될 수 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근데 저 만나는 과정도 보면 굉장히 무례하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용수 할머니의 어떤 기자회견으로서 이게 촉발이 됐으면 그게 잘못했는지 잘못 안 했는지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 미리 전화해서 제가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 자체가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당장 사퇴해야 된다, 국회의원직에서. 이렇게 보세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5월 30일 날 국회의원 의원직이 이제 의원 신분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수사를 하려고 하고 그 국회의원의 어떠한 특권을 이용하게 되면 수사하기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정의원과 관련된 이런 의혹들이 계속 시간을 끌게 가면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침해 형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사퇴하라. 그래서 본인이 아니 저희가 이제 사퇴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본인이 일말이라도 어떤 자신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갖고 정정당당하다 하면 사퇴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퇴하라 사퇴하지 않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의 조사를 충분히 받고 정말 지금까지 자신의 어떤 태도가 일관성 있게 억울하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검찰에서 무혐의 받으면 사실은 정정당당하고 자기 이제까지 해왔던 거에 대해서 면죄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서 완화를 시키려는 시도 자체는 이제 시간도 되지 않고요. 일단 국민의 관심이 그 정도에 가지고 어떤 누그러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님의 지원 단체인 나눔의 집에 대한 의혹도 오늘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나눔의 집 실태, 한국일보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나눔의 집 운영위 회의록 내용을 입수를 한 겁니다. 미 사무국장 자리와 서랍에서 현금과 외화가 다량 나왔다.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할머니의 의료비를 외면했다. 보청기 구입이나 치아 관리도 할머니들 개개인이 해결했다. 낙상 사고에도 병원을 못 가게 했다. 그런가 하면 이 나눔의 집에서 이른바 유령 직원에게도 급여를 지급했다라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4년 동안 출근 내역이 없는 유모 스님에게 급여 5,300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들이 낸 후원금에서 지출했다는 겁니다. 법인 대표이사 건강보험료 735만 원도 6천 원까지 후원금으로 지출했다라는 의혹도 오늘 나왔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까도 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정말 선의로 대가 없이 주어지는 기부금이잖아요. 좋은 일에 써달라고 내는 돈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주인 없는 돈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같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의 돈을 막 자기 쌈짓돈처럼 막 건강보험료도 내고 여기서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이제 기부 문화를 굉장히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실 이 돈을 낼 때는 대부분 그 피해자나 자기가 돕고 싶은 그 사람에게 직접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단체를 운영하려면 그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뭐 임금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거에 대해 생각을 못하고 피해자 할머니나 이런 분들에게 돈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봤더니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회계장부도 잘 안 돼 있고 출처도 알 수가 없고 뭐 공시도 늘 누락이 되고 이렇게 사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벌어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조금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조건 없이 준 돈이기는 합니다만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단지 그냥 액수를 뭐 공시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그게 원래 목적대로 지출이 됐는지 정말 할머니들의 뭐 보청기나 뭐 임플란트로 갔는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가진 않더라도 적어도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당신의 돈이 사용되었습니다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돈을 받고 나면 끝인 상황이 계속되면 저라도 앞으로 기부할 때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점들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이재명 기자. 예. 외화도 나왔고 현금도 나왔고 건강보험료 대납의혹도 나왔고 급기야 유령도 나왔어요. 예, 유령 직원 논란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류모 스님이 역사관 해설사라고 하는데 나눔의 집에 이제 위안부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 역사관 해설사로 등록이 돼 있었고 그래서 4년 동안 5,3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사실 누구도 한 번도 류 스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역사를 해설합니까? 그렇죠. 이제 뭐 아마 출근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원래는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뭐 여의치 않았던 건지 뭐 저희가 경위는 정확히 지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나눔의 집이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미 뭐 경기도에서는 특별 점검에 이어서 특별 사법경찰관을 투입해서 뭐 강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더 자세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 보이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 있더라 하더라도 선행이라 하더라도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됐다는 게 오히려 더 좀 착잡한 것 같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핫플 3인방에 선정됐을까요?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정경심 교수의 재판과 관련해서 특히 그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나왔잖아요. 그게 거기서 왜 나와? 이거를 숱하게 물었었는데 그에 대한 정경심 씨 측의 답변이 논란입니다. 나도 모르게 백업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두 번째는 유재수 씨, 세 번째는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 하나하나씩 전해드리죠. 먼저 재판부가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정경심 씨 측이 그 세미나에 딸인 조민 양이 참석을 했었다라는 증거로 사진 한 장을 제출했는데 그 사진이 말입니다. 고등학생 신분의 조민 양으로 보이는 사진인데 이 소주병을 들고 있어요. 재판부가 당황할 만했죠. 함께 보시죠. 조민 양의 고1 모습이라며 낸 정경심 씨가 제출한 사진에 재판부가 적잖이 당황했다. 어제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딸 조민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 인물 동일성 증명에 왜냐하면 앞서서 장 교수 아들이 거기 조민 없었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측이 제출했던 그 영상 그게 조민이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어서 정경심 측이 조민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2007년 고1 당시 조민 양의 사진을 제출했는데 사진 속에 고1 조민 양은 술자리에서 소주병을 들고 있던 모습. 고1이 소주병을. 예. 그러니까 판사님은 염색한 친구도 있고 소주도 마시고 있고 고1 때 사진이 맞습니까? 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하자 정경심 교수 측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아리송한 답변. 그러자 판사님은 엄마는 알 것 아니에요? 연도가 잘못되면 수정해서 보내달라 라고 얘기를 한 대목인데요. 이게 뭐 사실은 고등학생이 소주를 마시면 안 되죠. 저 사진이 연도가 잘못될 수도 있고요. 연도가 맞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진을 찍으면, 제가 이제 사진 안 봐서 정확하게 제가 판단한 게 없는데, 사진을 찍으면 밑에 언제 촬영했는지 그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2007년도에 찍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사진이 언제 찍혔는지 나오는 그런 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일지 아니면 사진기가 주로 그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2007년에 찍은 사진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 그 소주병을 염색한 친구들과 그런데 지금 동영상 속에 문제가 되는 시기가 2009년도 5월 15일이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그 근접했을 때 사진 찍은 게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진을 진짜 근접해서 그 당시에 찍었는데 뭐 연도 표기만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근데 사실 판사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할 수는 있겠죠. 예. 그 일대에서 2007년도 걸 왜 냈을까, 첫째. 그럼 2007년도면 고1 1학년 때인데 같이 뭐 술 먹고 염색하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술 먹었다고 해서 꼭 이탈했다고 볼 수 없지만 미성년자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술 판매도 못하고 먹는 거에 대해서는 금기시되어 있잖아요. 그 판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간혹가다 변호사들이 저런 자료를 낼 때 사실은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아마 2007년도 찍힌 걸 검토를 못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요? 만약 2007년도 찍힌 걸 봤다고 한다면 변호사가 당연히 정경심 교수는 이거 2007년도 거 아니냐?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내면? 그런데 그걸 제가 볼 때는 간과하고 이거 2009년대 그때 찍었겠지고 그냥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도 경험해 보면 이제 저희 뭐 밑에 같이 일하는 변호사도 있는데 저렇다가 의뢰인한테 혼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 아니 내가 사진 줬을 때 변호사가 알아서 스크린을 좀 해줘야지 왜 스크린도 못하고 해줘가지고 판사로부터 한 소리 듣느냐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성명을 구한다고 하는데 이제 변호인 측에서 또 피고인 측에서 설명을 좀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겠죠.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아마 그 2007년 사진인지 아닌지 불명확하니까 사실은 그건 사실관계는 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서울대 인권법센터 심포지엄에 찍힌 동영상이 조민이 맞느냐 아니냐가 논쟁인데 그럼요. 그 모습이 정면이 아닙니다. 예. 그 동영상에 찍힌 모습 자체가 왼쪽 옆면이 주로 나온 사진이기 때문에 모습이기 말씀하시는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틀어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왼쪽 정면 그 나온 사진을 제출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바로 그때가 아니라 2007년 사진이었던 2007년 사진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지만 저 왼쪽 얼굴이 나온 쪽을 이제 사진을 제출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걸 골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왼쪽 얼굴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게 맞아야 이제 그걸 맞느냐를 지금 보는 게 쟁점이기 소주병은 때문에요. 못 봤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2007년이면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그게 2007년이 아니라면 또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소주병이 너무 제가 볼 땐 거기에 방점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마 그래서 그러니까 왼쪽 얼굴 나온 사진을 찾다 보니까 그 사진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렇군요. 2009년에 저 공익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했다라고 조국 장관 측은 주장을 하고 있고 2007년 사진이라고 제출을 했는데 소주병이 있어서 연도가 맞느냐라는 현재 논란이 불거진 것으로 정리가 될 법한데 그 사진이 몇 년도 사진인지는 엄마만이 알고 있겠죠. 자, 두 번째 발언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경심 교수의 PC에 표창장 파일이 왜 들어있느냐라는 겁니다. 판사가 정 교수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이유가 뭐냐? 본인이 조작한 게 아니라면서 직원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면서 왜 파일이 거기 있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정교식 교수 측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PC에 백업이 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 라고 판사가 하자 정교식 교수 변호사는 피고인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말을 정정을 하는데 한변 박사님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표창장 파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PC에 들어왔다. 아니, 판사의 발언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모르는 사이에 백업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상 어떤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표창장이 있으면 표창장에 제출한 되거든요. 애당초에 받았던. 그 표창장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걸 재발급을 받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치 않으니까 컴퓨터 PC에서는 파일이 나왔고 이걸 우리가 영화 기생충에서 보듯이 조작했을 거라고 이 편집을 해서 조작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검찰은 기소를 하게 된 것이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부연 설명들이 반드시 정경심 교수 측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마지막에 갔을 때 모르는 사이에 백업이 된 것으로 보였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재판부에서 실질적인 설득력을 자아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모든 애들이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습니다만은 재판은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조금 불리한 쪽으로 가게 되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해명들이 계속 내놓는 것이 아니냐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우리 그 사진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이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부분들을 입증하거나 증명할 수 있으면 이렇게 무리한 사진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앞서 있었던 사진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 하나가 고등학생이 소주병이 있고 어쨌건 그게 2007년이건 2009년이든 간에 고등학생 시절의 사진이라고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조민 양의 과거의 생활을 보게 되면 그렇게 국제학술지에 논문도 제출하고 지방에 있는 학교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실험까지 하고 또 부산에 있는 데까지 가서 인턴까지 하게 되는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 모범생 중에 모범생의 활동을 했던 조민 양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과 사뭇 배치되는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 터라 저는 이 모든 애들이 결국은 여론의 측면에서도 정경심 교수와 조국 부부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합글 주인공인데요.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입니다. 오늘 조금 전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은 뇌물이냐 정이냐 유재수 전 부시장이 받았던 그 금품이 이게 오늘 재판의 논란이었습니다. 검찰은 뇌물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유재수 부시장은 정으로 받은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혐의 결심 공판 징역 5년을 검찰은 구형했는데 유 전 부시장 측은 제 업무와 관련해 친한 지인들에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정을 주고받았던 것이다. 재판까지 받게 될 줄은 생각 못했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뉴스 속보가 이제 하나하나씩 좀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조금 전 현금, 항공권 대금, 골프채 등 뇌물수수는 유죄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재수의 직무와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내렸고 다만 친동생의 취업 청탁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면서 집행유예 3년을 또 둔 판결이 조금 전에 나온 건데 김관삼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무죄인데 왜 집유가 3년이나 나온 거죠? 왜 풀어준 거죠? 이제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우리 앵커 우리 얘기를 했었는데 뭐 유죄 나올 것 같으냐 무죄 나올 것 같으냐 이제 저희 물어봐서 무조건 유죄 나올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의 혐의 자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항공권, 골프회원권, 뭐 가족과 관련된 부분 또 자녀에 대한 용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고 일부에서 이제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서로 이제 주고받은 관계랄지 뇌물을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 뭐 요구를 하는데 노골적으로 또 요구를 했느냐 아니면 약간 묵시적으로 뭐 약간 뭐 어떤 압력을 가하는 듯이 요구를 했느냐 이제 그런 거에 따라 뇌물은 좀 형량이 많이 달라지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부가 무죄 나고 일부가 유죄 나왔기 때문에 유죄의 범위가 그렇게 뭐 아주 크게 높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보면 유재수 전 부시장하고는 좀 개인적 관계로 친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뇌물을 받았으면 이건 죄질이 좀 나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처분을 했으면 뭐 제가 볼 때는 징역 5년 이상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 더군다나 이제 일부가 무죄 나왔고 일부가 한 것들은 유재수 전 부시장과 이제 좀 친한 사람들이 한 거기 때문에 일반 뇌물죄에 비해서는 좀 경하게 봤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판결문을 봐야 하는데 방금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측해서 하는 얘기예요. 예. 자, 방금 나온 뉴스 속보가 전해드리면서 세 번째 악플은 임종석 전 실장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이 오늘 논란인데 북한의 군사 도발을 옹호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는 있겠죠. 창작과 비평 대담 중에 북한은 우리보다 작은 규모의 훈련을 한 달 또는 한 달치 또는 어떤 재래식 무기를 개량하고 생산하면서 그걸 시험 한 달치 하는 것을 자위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연중훈련하고 새 무기를 개발한다. 북한이 스스로 필요한 안보 상황에 조치하는 것까지 우리가 문제 삼고 들면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인터뷰를 한 건데요. 이에 대한 그 질문이 김소영 교수님 어떤 것이었고 또 임종석 전 실장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은 예컨대 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한 건지에 대해서 오늘 해당 기사가 좀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의 그 발언은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핵무기랑 재래식 무기는 좀 다르지 않냐. 핵무기를 계속 뭐 개발하고 시험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고 그걸 훈련하고 시험하는 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 않냐. 우리도 하지 않냐. 이거는 일종의 자유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생각하자.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이제 2018년에 이제 남북 군사 합의 이후에 우리는 좀 한미 연합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하거나 뭐 이렇게 안 하기도 하고 좀 어떤 제스처를 보였죠. 좀 우리가 안 하는 쪽으로. 근데 북한은 사실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뭐 테스트를 하고 뭐 시험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언급은 과연 그런 반문을 던졌을 때는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지 좀 그게 궁금해지는 대목이긴 하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통일부에서 그 오이사 조치가 사실상 사문화됐기 때문에 좀 앞으로 남북 교류나 이런 것들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정부의 어떤 스탠스에 좀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오이사 조치는 그냥 그 대통령의 어떤 행정명령 같은 것이었고 그때는 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뭐 남북 정상회담도 여러 차례 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물론 지금 좀 경색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남북관계라는 게 계속 그 상황이 엄청 정치적으로 조변석게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정부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뭔가 남북 간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제재가 걸려 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니까 적어도 우리 행정부가 조치했던 그 오이사 조치만큼은 좀 완화해서 좀
그 가능성을 뚫어보자. 지금 가능성이 완전히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정부도 매우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신락 같은 가능성을 한번 뚫어보자는 입장에서 지금 오해사 조치가 사실상 사무됐다는 말도 나왔고 여기에 이제 임종석 실장도 힘을 실어주는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보셨던 그 답변에 대한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지난 3월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한 청와대의 유감 표명에 김여정이 힐난조로 비난한 것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고 그 초대형 방사포가 이른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인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현재까지 일고 있는 대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충분히 자위권의 측면에서 안에 있는 사격 훈련을 한다거나 기본적인 훈련 과정들을 가지고 대한민국 혹은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나서 특히 대한민국을 향해 맹비난했던 모습들과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에 대한 위반을 넘어서서 사실상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방사포를 넘어선에 대한 발사체에 대해서 탄도미사일을 쏜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쾌한 지적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 없이 오로지 좀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발전을 너무 북한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냐. 근데 사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정치이긴 합니다만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저는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지나긴 않거든요. 충분하게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9.19 군사합의를 위배하고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본에 입각한 남북관계 발전했을 건데 그 모습들을 자칫 배제하고 가게 됐을 경우에 국제사회를 위한 설득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잘못된 억측과 오히려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김영주 의원님, 최근에 저희 도지구쇼에서도 보도해드렸는데 통일부가 이른바 이명박 정부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를 했던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통일부가 사실상의 사문화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한 신문은 뭐 5.24 조치를 폐기한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내놨는데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보조를 맞춰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자체는 기본 입장이 바뀐 게 없죠. 그러니까 대북 제재, 특히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다시 단속하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우리 통일부가 앞서서 그런 얘기들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 엇박자일 가능성이 많고 다만 이제 임 실장이 얘기한 것은 이제 2018년에 비건이 왔을 때 비건의 미국의 어떤 급이라게 하는 것이 국가장 실장급인데 미국의 실장급 한 사람 때문에 남북관계 전체가 스톱되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국방부만큼은 미국의 입장에 같이 할 수 있는 목소리가 또 나와줘요.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어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방부 자체의 목소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상당히 많은 조율을 하면서 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도 오늘도 짚어보겠습니다. 제목을 노래방에 닥친 철퇴라고 꼽아봤는데요. 인천의 모든 노래방이 2주 영업 중단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천의 모든 노래방 2주 영업 중단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인천 코인 노래방 관련 확진자가 무려 14명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코인 노래방 14명. 와, 그러면 상당히 무시 못할 감염 횟수입니다. 오는 6월 3일까지 2주간 178개 코인 노래방은 집합금지 명령, 2,362개 노래 연습장은 미성년자 출입 금지 조치가 취해졌고요. 방역당국은 필요시에 전국의 노래방으로 이 영업 중단에 대한 조치를 확대할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코인 노래방의 영업 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지금 계속해서 인천 등지에서 이제 코인 노래방을 방문했던 사람으로부터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는 이제 고3 학생들도 이런 노래방을 갔다 와서 감염된 걸로 드러나면서 지금 이러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아이 돌잔치를 하던 부부와 1살 돌 된 아이도 코로나에 확진이 됐는데 그것을 옮긴 사진작가,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코인 노래방을 다녀간 사람과 또 접촉해서 감염이 됐다.
라는 얘기도 오늘 또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코인 노래방을 갔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시발점은 실제로 인천에서 그 이른바 거짓말 학원 강사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이분의 그 수강생이 코인 노래방을 갔었고, 그리고 이 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감염된 걸로 현재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분이 그러니까 사진도 부업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본업은 택시기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단 이번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있었던 돌잔치 말고도 2건의 돌잔치에 또 참석을 해서 실제로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본업인 택시 운전 일도 했었기 때문에 접촉한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택시 같은 경우에도 접촉자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 아기가 코로나 확진 판정, 코로나 걸리면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괜찮다라는 일종의 설이 있긴 한데, 지금 영유아, 그러니까 5세 미만인 경우에는요, 실제로 이상한 약간 괴질, 그러니까 이른바 괴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네요. 네. 그런가 하면 대구에서는 등교를 했었던 학생이 코로나에 확진돼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에 걸린 줄 모르고 동급생들과 계속 수업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구 고등학교의 한 재학 중인 고3 학생이 좀 등교를 했잖아요. 하루 종일 코로나에 확진된 상황에서 동급생들과 선생님들과 수업을 진행한 겁니다.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감염된지 모른 채 계속 수업을 했고 21일이 돼서야 오전에 확진이 됐는데 이 학교 폐쇄됐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바로 전환됐는데 김정인 교수님, 이것도 좀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미 19일에 기숙사에 입소할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확진된지 몰랐지만 확진된 상황에서 하루 종일 같이 수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등교 첫날에. 네, 지금 일단 기숙사 입소했고 그날 수업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날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거거든요. 검사도 그 다음 날 했고, 실제로 하루 동안 기숙사나 교실에서 접촉한 학생들이 있는 거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걸로는 보건당국에서 얘기하기는 수업 중 내내 이제 마스크들을 다 학생들이 착용을 했다. 그리고 기숙사도 1인 1실을 쓴다. 그래서 감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실제로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쓴다고 해도 이 중간중간 벗는 과정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숙사 같은 데도 씻는 데라든가 이런 공용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염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의 지인들도 지금 잇따라 감염이 되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나왔는데, 한 간호사와 지인 등 6명이 강남 인근의 주점과 노래방 등을 방문했던 방문 이력도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간호사의 실제로 최초 감염원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외부에서 감염이 돼서 들어왔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어떤 밥을 먹는다든가 술을 먹는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전파가 추가적으로 확산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금 전 말씀하신 지금 대구 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삼성병원 경우도 그렇고, 일단 잠복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단검사를 진행을 한다고 해도 잠복기 동안은 양성 판정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구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며칠 잠복기가 지나서 바이러스가 그게 증식이 된 후에 양성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많고, 지금 삼성병원발도 이렇게 잠복기 기간이 지나면서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밝혀졌어요. 이른바 인천의 코인 노래방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확진이 됐잖아요. 그 노래방을 갔다 온 사진 기사 로부터 돌 아가와 부모들까지 확진이 됐는데, 이것은 이태원 클럽에서부터 시작이 된 인과관계가 지금 밝혀졌잖아요. 예. 그런데 이태원 클럽 파문이 터지고 삼성 서울병원의 간호사로 인한 확진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삼성 간호사가 확진된 부분하고 이태원 클럽과의 연관 관계가 아직 좀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태원 비단 클럽만 갔다라고 확진이 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추가적인 N차 감염도 충분히 있었었고요. 강원도의 한 대학생은 이태원에 있는 편의점만 갔는데도 감염됐다라고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비단 이 간호사분들이 동선이 크게 이태원 클럽하고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도 충분히 연결고리가 지어질 수 있는 상황도 시점상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 시점 그 즈음에 나왔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이게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금 대구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무증상 감염이 지금 그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 이런 것들이 밝혀지느냐.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좀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비단 다음 주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중3,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까지 다 일단 다시 등교 수업을 개시를 하거든요. 그 이대로 개시해도 될까요? 안전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상황이 그럼 드러난 사례가 전부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드러난 사례고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 숨는 감염자들이 상당수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미 이 대구 고3 확진자뿐만 아니라 그렇죠.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요. 드러난 게 표면을 드러난 게 딱 이 시점인데 조금 지나면 고등학교 2학년 중에는 없을까? 중학교 3학년 중에는 없을까? 초등학생들은 없을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감염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표본 검사를 사전에 하든가 해서 이런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실제로 대면 수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집단 감염이 어쨌든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는 안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발생을 했을 때 방역 당국에서 이게 컨트롤이 가능하냐, 요거를 전제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고3 그러니까 수업 개시한 지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시간이 더 지나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른 학년들 다시 대면 수업하고 이 상황이 돼서 누적된 감염자들이 나오게 되면 방역 당국에서 실제로 이거를 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서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이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두 가지가 걱정되는 거죠.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유치원 아이가 있든 중3 아이가 있든 고3 아이가 있든 정말로 학교 보내도 되는 거냐라는 걱정. 왜냐하면 지금 돌잔치 했던 그 1살 부모는 철저하게 했을 거예요. 선별해서 불렀고 친지 지인들만 안전한 분들만 불렀는데 그 사진기사 사진 작가로부터 올물 상상이 누가 했겠습니까? 아까 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살 감염돼도 괜찮냐, 아까 제가 이제 이른바 개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현재 추정하고 있는 가와사키병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병원체나 아니면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들어왔을 때 면역 시스템의 어떤 부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인데 이게 감염 당시에는 안 나오고요. 지나서 완치된 회복 단계에서 어떤 면역 반응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심한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그게 이른바 코로나19 궤질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추정컨대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이 가와사키병이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영유아들은 걱정됩니다. 에어컨을 킬 때는 공공장소, 특히 교실 같은 곳에선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비말이 보통 2m 이내로 확산되는데 에어컨 틀면 바람 타고 더 날아간다. 전문가들은 에어컨 쓸 때 마스크 쓰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 맞습니까, 교수님? 마스크는 에어컨을 작동하든 안 하든 항상 써야지 됩니다. 마스크가 기본이고요. 가장 지금 현재의 방역으로서는. 그리고 에어컨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 여름은 굉장히 더울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 에어컨을 안 틀게도, 물론 그 에어컨 얘기가 왜 나오냐면 중국의 한 논문에서 그 에어컨에 의해서 식당 내에서 그러니까 전파가 확산이 됐다 이런 얘기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단 교실에서 에어컨만 왜 문제가 되느냐. 제가 아까 올 때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거기도 좀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 교실에 에어컨만 가지고 그러냐.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모든 시설들이 다 에어컨을 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생들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에어컨을 안 틀어서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사람은 이 스스로 마스크를 벗게 돼요. 자꾸 이렇게 들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확산이 더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주변 환경이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이루어져야지만 마스크 착용을 그나마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등교 선택제 도입에 대해서 김 교수님은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저희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말로에서는 윤미향 당선이 더 버틸 수 있을까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또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속 시원하게 털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주 의원님과 또 김병 박사님 두 분이 라방에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태원발 확진 양상이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주말 때 조금 우리가 스스로를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